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미국과 영국, 프랑스군이 시리아 현지 시간 14일 약 70분 동안 벌인 정밀 타격의 목표는 크게 세 곳이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연구소, 서부 홈스의 화학무기 저장 시설과 군 사령부입니다. 미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B-1 전략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영국은 토네이도,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공습 규모는 지난해 4월 미국 단독 공습대의 2배로 토마호크 미사일만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두마에 지난 7일 염소가스와 살인가스를 사용해 민간인 40여 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응징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은 아사드 정권을 겨냥하되 민간인 및 외국인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적인 공격으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확정 가능성을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어두운 길을 계속 갈지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문명국에 합류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구속된 48살 김모 씨 등 3명은 인터넷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단시간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된 3명 말고도 공범이 3명 정도 더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범에게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김 씨 일당이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의원에게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많은 문자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여당 의원이 김 씨 일당의 문자에 답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강연회입니다.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와 사진을 찍는 안전지사 바로 옆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카페 대표이자 인터넷 필명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 말고도 유명 인사들의 초청 강연을 주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다룬 자신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는 누적 방문 수가 980만 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이런 영향력을 통해 안전지사 등 여권 정치인과 교류해왔습니다. 안전지사 측 한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해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포장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추적추적 오는 토요일 오전. 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모여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광화문 광장 안산 등지에서 세월호 4주기 추모 행사가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가셔서 자리를 많이 빛내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금주의 사자성어입니다. 금주의 사자성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꾸역꾸역 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 사자성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부도 되고 갖가지 현안 시사들을 보면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참 많아요. 솔직히 사자성어만으로도 방송 한 편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오늘은 일단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들고 와봤어요. 그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뼈에 사무친다. 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고마운 마음이 뼈에 새긴다라는 뜻인데 이 사자성어를 가져온 이유는 그제 개봉했었죠. 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과 김어준 총수의 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펀딩을 통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저는 이제 그 개봉한 날 직접 가서 봤어요. 가서 보고 김지영 감독이라든지 김어준 총수 그분들에게 진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예, 우리 방송에서 신비님이 스포 아닌 스포를 좀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내용은 말씀 안 드릴래요. 네네. 근데 직접 가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과학적인 접근, 그 집요함 뭐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해경들이 구조 방기하는 거를 실시간 라이브로 본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네. 왜 안 구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수밀문이라는 게 있대요. 배 안에. 네. 그리고 수밀 맨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배에 물이 차들어왔을 때 그 문을 닫아두면은 배가 전체적으로 물이 안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는 걸 막는 거래요. 그래서 65도 정도 기운 상태에서 배가 멈출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세월호가 인양하고 나서 봤을 때 그 안에 수밀문이라든지 수밀 맨홀이 다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직원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니까 그냥 그걸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 열려 있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막아놓잖아요. 거기 사람 다니다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걸 일부러 열어놨다는 건 좀 심하게 좀 어떤 인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배가 왜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느냐라는 그 해답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그날 바다를 봤을 때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이 MBC 보도를 봤을 때 저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왜 죽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국정원이 대체 왜 그렇게 결과를 영향을 끼쳐서 바꾸려고 했었던 건지 그게 드러나겠죠. 드러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막 난무하고 그런 혼란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빨리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만드신 뭐 김어준 총수라든지 특히 김지영 감독님 그리고 김지영 감독님의 팀 그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져왔고 그리고 김지영 감독이나 김어준 총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산 분향소 등지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리본 공작소라든지 지역에서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예, 금주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이상한 자매가 있어요. 이미 갑질로 지탄을 받았던 언니의 복수를 다짐하는 동생. 최근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어요. 네. 한 2주 전쯤에 복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최근이죠. 조현민 전무,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죠.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논란의 내용은 지난 3월 말에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맡았던 히읗 업체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고 물을 뿌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 아니면 외주사겠네요. 네, 그렇죠. 그 외주사 직원들한테.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놓고 이제 사과문을 올린답시고 올렸는데 그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얘기하기를 광고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면 안 됐는데 제가 제 감정을 관리 못했습니다. 라고 썼대요. 뭔 개소리예요? 사과한 거 맞나요? 사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사과하면 될 것을 광고에 대한 애착이라는 엉뚱한 요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원래부터 이렇게 외주 업체나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는 이제 29살 때 쉰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맥락이 나는 금수저인데 너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세워놓고 폭언을 했다고 해요. 아, 맞아. 나는 29이고 넌 50인데 나한테 반말 듣는 게 싫으냐. 네, 그럴 거면은 뭐. 일을 좀 잘하지 그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광고 대행사 관계자한테. 네. 나 29살이야. 당신 지금 40 넘었지? 쉰이야? 그 일 잘하지 그랬어. 반말 안 들으려면. 이런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관계자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도 억울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냐라는 식으로 들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는데 대한항공이 이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광고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독과점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컴플렉스도 약간 보여요. 이런 워딩에서. 그 막내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원진들 중에서도 최연소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걸로 또 이슈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지네 아빠 회사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 아까 정민이 말씀하셨던 어쨌든 나이가 어려서 많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그 열등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어쨌든 그 갑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랑받던 그 막내딸의 그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로.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 명함을 주니까 모 사원 나부랭이가 무슨 명함을 나한테 줘 그러면서 던지고 진짜 이거는 아니 명함 좀 받아주면 안 돼? 집에 가서 버리지 그냥 필요 없으면. 일을 쓰시든 하든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이제 세일즈맨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최고의 모욕감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명함을 줬는데 제 면전 앞에서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객한테 뭐라 그러면서 나왔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때 이제 한창 30대 초반이고 혈기왕성할 때라 제가 딱 뒤돌아보면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병원 5년 있다가 망했어요. 진짜로? 네. 아 역시. 왜냐 제가 지나가면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고사를 지냈거든요. 망해라 이러면서. 5년 동안? 네. 망하더라고. 5년 동안. 네, 간절히 원하니까 온 우주가 나서 도와줬는지 망해버리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면전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그런 인격 모독에 언행을 하는 이런 사람이 경영진으로 있는 회사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다른 얘기는 한데 김성태 의원이 네. 대한항공에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다는 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갑질 논란인데 그건 김성태의 갑질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항공 내에 그런 갑질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무원들이 그런 게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네. 교육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왔을 때 대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땅콩 안 까서 줬다고 걔 지랄하는 그 사장 밑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냐고요. 다 이런 식이겠죠. 사람을 돈이나 권력으로 계급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겠죠. 그 C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조전무가 2014년에 네. 땅콩회항 논란 직후에 이제 대한항공 마케팅 분야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조연아의 갑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조직 문화도 연관이 있고 우리가 같이 고쳐야 된다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래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이메일도 보냈던 건데요.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위에서 한두 사람만 좀 잘 풀어주고 잘 조정을 해주면은 그 아래에도 자연스럽게 잘 굴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조직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개인의 그 책임을 흐리는 건 역시나 새싹이지 않았나. 조직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조씨 일가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된 봤을 때는. 건데. 네. 그냥 얘들의 DNA라든지 아니면 살아온 성장 과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조직 문화는 누가 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대한항공 측에서 이 조현민 사건에 대해서 회의 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뭐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질 때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그러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익명 거기서 보니까 뭐 종이컵이 아니고 따지 않은 유리병을 면전에 던졌으며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측이 이제 13일날 내사 착수를 했대요. 그래서 수사가 되고 있는 건데 특수 폭행 혐의로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밝혀질 내용이라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네. 정말 확실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조현민 전무는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 중에 급하게 돌아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논란이 불거지니까 갑자기 휴가를 내고 출국을 해버리고. 근데 또 갑자기 또 빨리 돌아온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귀국해서 법적인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과 문자를 일단 보냈대요. 광고 대행사죠. 광고 대행사로 직원들한테 직접 문자로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약간 잘못된 사과문을 답습하진 않고 제대로 된 사과문이긴 한데 SNS가 참 문제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에 따르면은 바닥에 그냥 던졌는데 물이 튄 거다 이런 주장이 돌고 있는데 바닥에 던졌는데 물이 얼굴까지 찼다. 네. 그 물이 되게 탱탱볼 아니면은 막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거를 막 던진 거야. 아니면은 물탱크를 막. 그 물병이 그 우리 있잖아요 1리터짜리 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입을 괜히 터놓고 언어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화가 나고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얘기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물을 던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사과 자체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다 그런 여론인 거죠. 뭐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겠죠.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냐면 조현아 부사장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론이 왜 악화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기에 조현아 부사장이 입지가 안 좋아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과도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어쨌든 그 추후에 있을 그런 여론의 커다란 태풍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과를 할 마음가짐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손버릇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도 펜이랑 막 다이어리 같은 거를 막 마구잡이로 던졌대요. 그래요? 던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막 손에 잡히는 거 막 이렇게 다 던지고 손버릇이 안 좋은 거죠. 그 애기들 손싸개 있잖아요. 아, 도라에몽 소매 없는 거, 네. 소매 없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그거를 손에다 씌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손버릇이 안 좋은. 한번 본인이 당하면은 절대로 그러진 않을 텐데. 당할 일이 없죠. 네. 얼마나 위치가 아니면 이런 거는 함무라비 법전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와가지고. 재밌겠다. 그럼 광고 대행사 그분이 와서 생수병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볼펜 등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네. 그리고 30대 초중반 됐잖아요. 아, 네. 10대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워딩도 한번 듣게 해보고 너 지금 30 몇 살이지? 나 10 몇 살인데 뭐 이러면서 그런 워딩 한번 들어봐야지. 아, 되게 재밌겠다. 네. 결과 발표를 뭐 많은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소유 방송도 경찰 발표가 진행이 되면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자매가 있어요. 박근혜 씨 1심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은 일단 항소를 제기했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씨 측에서는 지금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변호사들은 항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박근혜 1심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박근영 씨가 이제 6일 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고 그 일주일 뒤인 13일 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게 딱 항소 기간이 끝나는 날이래요. 네. 근데 이때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항소가 가능한가를 확인해보면 가능은 하다고는 하는데 이 항소장이 의사에 반하면 무효가 되는 그냥 그런 법이래요. 그간에 둘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둘의 접촉도 없고 언니에게 아무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와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일단 박근혜 씨와 박근영 씨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매처럼 뭐 다정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신동욱 총재 때문에 그런 사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박근영 씨가 왜 언니 박근혜 씨의 재판에 항소장을 제출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13일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미 11일 날 1심 판결 중 일부가 무죄가 난 것, 그리고 형량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씨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이 되는 취지로 해석이 돼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2심 재판은 열리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자기가 나섰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유가 없거든요. 재판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제 신동욱 씨가 이렇게 얘기를 13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장 제출은 탄핵의 부당성이나 선고 과정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영 씨의 의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신동욱 총재의 의사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래봤자 어차피 매만 더 맞을 텐데 그렇죠. 굳이 맞으라고 앞에다 내세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속으로 엄청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야, 이 미친놈들아. 좀 그걸 왜 내고 치라냐.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동생 네 분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부라는 것은 어디서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가뜩이나 속을 썩이다가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것 같았는데 예, 박근영 때문에 아주 지금 속이 아주 문드러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박근영이 4일날 있었던 자신의 그 사기 혐의 관련된 그 재판에서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스탠스를 이어가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연맥이려는 고도의 수단?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다. 그러니까 전혀 무죄일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는 무죄고 뭐는 유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심지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장에서 갑자기 막 언니의 무조건적인 무죄를 막 얘기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거는 그냥 엿을 한번 먹어봐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자매가 신동욱 씨의 어그로 생활에 노란한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해, 정말. 네, 신동욱 씨는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그로 인생이잖아요. 관종.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신동욱 씨가 지금 자신의 SNS에 그런 입장을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조합인데,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신동욱 총재가 여론몰이, 자신에 대한 포커싱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두 자매가 지금 놀아나고 있다.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박근영 씨가 진심으로 그걸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일단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했었던 조연아 조연민 자매 같은 경우에 언니 반드시 복수해줄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눈물 나네요. 네, 눈물 나는 정말 진짜 우애 자매의 우애가 눈물이 납니다. 제 친척 동생들은 자매들이 항상 싸우던데 이쪽 집안은 참 자매끼리 친한 것 같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께서 한국에 한번 오셨었을 때 땅콩회항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안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에 복귀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실드를 치셨었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당당하게 복귀가 너무 돼버려서 네, 제가 그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분 책 진짜 좋아했는데. 네, 프랑스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이상한 자매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상한 자매들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조현민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조현아 부사장의 복귀 그 부분을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동생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의 복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제보를 잘못 든 박근혜 씨는 결국에 항소장에 제출돼서 지금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항소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갑질을 해오거나 뭐 폭력을 휘둘러 놓고 부정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던 재벌 총수들이 많았잖아요. 한두 놈이 아니죠.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상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 논란을 자꾸 부추기면서 자유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네, 좀 결정적인 시작점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유성 출장 등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법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었느냐, 그런데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부정하게 행동을 했다면 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추신 것 같아요. 예,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너네는. 그래? 너네는. 딱 이 정도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예, 일단 이 담화문을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특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이런 인사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지를 담화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쌓이는 그 적폐 세력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적폐 세력들과 결탁했었던 세력들도 싫어하겠죠. 외유성 출장 논란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비서를 동행한 거 뭐 자극적인 얘기들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법을 어긴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어겼다고 말하게 되면 사실 자기들도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도 열심히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원칙 자체가 공정한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한 원칙대로 하면은 누구도 불리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규칙 자체를 이미 지킨 사람한테 계속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면 승부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정면 승부가 참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후원금 논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당이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4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물어본 거는 이제 모든 걸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안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라든지 네. 뭐랄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관례였던 것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 그 위법의 경계를 이제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김기식이 잘못했으면 사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와대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곳 저곳에 물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맞는 그거 아닌가요? 근데 네. 왜 이거를 갑자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찰 아니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냥 거예요. 질문 4개를 보낸 거잖아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본인들은 뭐 인턴이 여자고 단둘이 다니 그거는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 뭐죠? 펜싱 룰? 무슨 룰이죠?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펜스룰 맞아. 펜스를 제창하면서 이런 자들이 미투 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분이 여자이고 남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여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언어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여자라고 강조한다는 맞아. 거는 성추문이나 뭔가 불륜이나 그런 거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스토리의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본방송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런 여성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뭐 특혜 논란이 이제 뭐 인턴인데 갑자기 뭐 네. 어떻게 됐다는데 그럼 맨날 인턴만 하냐 씨발 진짜? 그렇죠. 사실 뭐 유능하다고 나왔잖아. 미생이냐? 맨날 인턴만 하냐? 또라이 새끼들이야. 논리가 없어요. 인턴이 일 잘하면은 정직원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인턴이란 제도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 뭐 평생 인턴만 하냐?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리고 심지어 단둘이 간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사태가 근데 벌어지게 된 상황 자체가 네. 이제 야당에서 이제 가장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철수,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네, 예, 여의도에서. 김성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여론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언론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면도 있고 안철수가 일단은 처음에 포문을 좀 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이제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미 다 아는 상황인데 그 개인적인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김성태가 이제 바톤을 좀 이어받은 듯한 모양새로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김성태가 지난 12일에 며칠 안 됐죠. 12일 지방선거 출정식을 이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국민은 기호 1번으로 돌아올 것이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호 1번이에요. 아, 그럼 자기가 아직도 기호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입지가?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썰을 푸른 적이 있었어요. 김성태가 혹시 엑스맨 아니냐. 계속해서 그런 자기 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네. 스스럼 없이 하는 그걸 보여서 엑스맨 김성태라는 별명이 약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당은 당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원내대표도 엑스맨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바른미래당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악의적인 게 김기식 원장 사진이 마치 되게 야비한 듯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놓고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리의 제보를 받는다라고 그냥 대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이 아 진짜로? 네.
딱 봐도 왠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진들이잖아요. 네. 바른미래당과 그 안철수가 항상 위시하는 새 정치, 그 구태 정치랑 다른 그 새 정치라고 하고서는 네.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먼저 구태 정치의 표본인 네거티브 정치죠. 네. 네거티브 정치를 열심히 이제 대문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를 만드는 당이 맞나?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른미래당 하니까 그거 봤던 거 생각나고 찾아봤는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틀림없이 영부인에게 혼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입장문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와이프는 없다 이러면서 남성 의원이 여성 비서와 출장을 가는 게 괜찮은 거라고 하면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저는 와이프가 무서워 가라고 해도 못 간다라는 개소리를 정말 바른미래당 이거 보면서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둘이서 부적절한 그렇죠. 관계라는 예, 거를. 예. 그래놓고 이거를 지지하는 문 대통령은 영부인에게 혼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와이프 말고는 다른 여자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안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일단은 뭐 부적절한 관계도 아닐 뿐더러 바른미래다. 예. 거짓 미래다. 거짓 너무 미래다. 웃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진실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듯한 이런 워딩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일단은 그래 이런 김기식 원장이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자유당은 깨끗하냐? 지금 이런 갖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 시절에 주차 위반 과태료도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요. 그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총 합해서 71만 원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정치 자금으로 과태료도 내시고, 특히 이완영 의원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던 독일에 다녀올 때 7박 9일 일정인데 예산이 2천여만 원이 소비가 됐고, 이분도 비서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분만 그렇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른 많은 의원들도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외유를 한 흔적이 보이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관행이었다. 어쨌든 모두 다 잘못한 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관행을 상식을 넘어서는 선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관행이었다.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식으로 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듯한 야당의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는 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성태 얘기를 하면서 엑스맨 얘기를 했던 게,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그 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이번 달 초부터 일을 이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하신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삼성전자 이건희 차명 계좌 그거 과징금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네. 삼성생명의 주식 관련해서 그 다른 회계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법을 고쳐서 이제 몇십조 원어치를 팔도록 만드는 것도 추진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의혹도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삼성전자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이제 가장 싫어할 사람은 삼성전자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의원들이 날뛰느냐, 이걸 보면은 그 연결관계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김기식 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도 삼성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제 국민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 지난 촛불 전국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돼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김영란법을 이제 밀어붙일 때 거기에 원래 언론인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네. 그거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 김기식 원장이 의원인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가 딱 상충해 하는 거죠. 받아먹는 게 좋으시던 그 국회의원들과 삼성과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죠. 적폐 언론 네. 기자들. 한 명으로 딱 좁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걸려봐라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가 정말 명확한 것 같고, 네. 그런 때 정말 문 대통령이 정말 좋은 게, 논란이 되고 모두의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힘이 정말 큰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계속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판을 딱 깔아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힘의 원천은 바람직한 리더십 아닌가. 예,
집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70% 후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지금 촛불을 거리에 나가서 직접 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촛불을 들고서 저쪽에 있는 그 기업과 촛불로 뽑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뽑은 금감원장 이렇게 같이 이제 대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삼성 본사에다가 아니면 뭐 자유당 당 사무실에다가 불을 지를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을 질러놓은 상태죠. 예, 그 촛불을 통해서. 그 촛불의 마음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지지율을 통해서 이런 개혁의 강공 드라이브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라는 건 일단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단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깨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시민들 마음에 들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있었다.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력이 지금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국민들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가 막말을 막 쏟아내도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을 띄워주고 그쪽 편한테 이룬 일들을 열심히 해주면은 그쪽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총선 때 이제 비례대표로 본인들은 다시 재선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만 믿고서 사실 좀 이제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선관위에다가 사실 질문을 한 거가 괜찮은 수인 것 같은 게 제 주장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도 공정성을 약간 흐려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네. 선관위도 사실은 그렇게 막 깨끗한 데는 아닌데 선관위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하는 입장인데 어떤 책무를 더 지게 함으로써 거기가 더 긴장되게 하는 거죠. 미리 긴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들도 그러면 선관위가 무슨 답을 내놓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그런 거를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좋은 수인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김기식 원장 논란을 자꾸 증폭시켰던 자유당에 대한 강한 역풍이 올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지금 이미 그 역풍은 시작이 됐다. 특히 외유 논란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자유당 자체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방선거가 완전히 참패할 것 같다. 자유당은. 네, 자유당은 참패하고 같이 부안해동하는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개편이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주의 시사. 금주의 시사 시간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그 소녀상 관련한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어느 일본인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찰에 제안했어요. 아, 범죄인 인도 청구면은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일본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 일본인이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50대의 남성 일본 극우 인사예요. 아, 극우 인사입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지난 2012년 6월에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다음해 2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아, 예. 근데 2015년 5월 이어서 또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그리고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랑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어서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즉 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습니다. 아,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러한 혐의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불구속 기소가 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계속 불출석하면서 재판 진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다시 고려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가 지금 기소된 이후로 5년 동안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 통보에도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뚝 정해자야 뭐야. 말뚝 되게 좋아해. 말뚝을 박아줄까? 이걸 이렇게 지리지리 끓을 사안도 아니고 좀 빨리 화결을 놔야 되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가 13일 날 열렸던 스즈키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에 피고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자는 지금 일단 위안부 소녀상을 폄훼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혐의도 있을 뿐더러 지금 일단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를 완전히 명예훼손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습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니까. 근데 건방지게. 그래. 네, 맞아. 섬나라 기생충 놈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사실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일부러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아까 보냈다는 그 소녀상에 대한 묘사나 이런 걸 들으면 좀 구역질 날 정도로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듣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건 찾아보시고, 아무튼. 네. 그래서 약간 그렇잖아요. 혐의도 많고 되게 명백해요. 아니, 그것보다는 약간 대놓고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설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런 극우 인사에 대한 사안이 왜 이렇게나 길고 고루하게 이어졌는지 전 좀 의문이었어요.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배경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같이 떠올리면서 그 사건이 하나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평창 겨울올림픽 중계할 때 MBC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MBC 해설자인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사람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MBC가 진짜 질타를 받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스타벅스의 이사인 걸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세간에서는 그러한 신친일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나오는 이유로 일본의 막대한 로비를 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사사카와 재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A급 전번 사사카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은 교육적으로 장학금 등의 지원을 정말 열심히 퍼붓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극우익의 편중된 주장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재단을 지금 십분 활용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자본들이 헐리우드에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일본은 적이 아니다라는 듯한 영화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배틀쉽이라는 영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미국과 일본 뭐 연합 훈련을 하는 도중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거를 미국과 일본 연합함대가 해치운다. 정말 명백하네요. 네. 네. 근데 게다가 거기 배경이 진주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외계의 배틀쉽을 물리치려고 당시에 진주만 폭격대 배에 근무했었던 사람들, 미 해군 노병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해결을 해줘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식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외계인 영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더 잘 지낼 거예요. 과거의 일은 잊어주세요. 프로파간다. 예, 과거 사람들도 이제 용서해주고 협력해주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보였는데 네. 방금 이 작가님이 짚으신 대로 자본이 그런 식으로도 그쵸. 그 형성되고 또 그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다. 아, 최근 영화 중에서는 네. 그 울버린 시리즈 맨 마지막 아, 예, 네, 맞아요. 영화가 일본 배경이었고 일본 소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울버린의 그 피튀기는 그 액션으로 예. 아 눈물 났죠. 예, 미국에서나 잘 지키지.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원폭 터졌을 울버린이 일본군 장교를 살려주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좀 역겹죠. 지금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법리적인 싸움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대로 해결되고 또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서를 좀 관리하는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을 둘러싼 여러 국제적인 논의들에서 저희 입지가 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좀 먹구름이 거쳐가는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나 지리멸렬하게 끌어왔어서는 안 되는 경우지 않았나 하는 의문에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제 정세에서도 지금 재팬 패싱, 아베 패싱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버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가까스로 승차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좌석엔 앉지 못하고 입석에 서서 가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의 이런 극우적인 일들, 극우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베 총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베가 올 때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머리채 이렇게 잡고. 그래요. 지금 일단은 뭐 이 사람이 일본인인데 한국에 와서 뭐 이랬다라기보다는 패륜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그냥 국가 대 국가라는 구도 정도로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구조적 성폭력이다. 이런 점에서도 사안을 바라봐야 될 필요점도 있고요. 네. 근데 정작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키고 싶은 이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김세임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김세임 학생은 2015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한 달에 무려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재판부는 김세임 학생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걸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고 해요. 그 소녀상 지킴이 했었던 학생들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그때 우리 새날에서 애청자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자 해가지고 그 밥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대가 돼서 그날 또 마침 비가 억수가 쳤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려고 애청자분들이 다들 그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이 비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걸 팔로 버텼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만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그러네요. 되게 상징적인 기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모순적인 현실이 너무 지긋하리만치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은 나중에 하면서 미룰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뿌리 뽑을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진실을 빨리 밝혀야 되는 일이라면 빨리 밝혀야겠죠. 국민 대다수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있었다가 방금 뭐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즈키? 네, 스즈키. 예, 스즈키 군에 대한 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정신적으로 어린 녀석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예, 관종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나이가 50대라 그랬나요? 그 50대예요. 네. 이러고 돌아다녀. 네. 창피합니다, 진짜. 남의 나라 50대 아저씨 얘기인데 참 창피하고 그리고 그 뒷배경에서 배우 세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면 그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부분 예언과 과정 모두 국민의 심리와 의사가 반영되어 국민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갑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날의 헌법.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그날의 헌법. 국민, 자유, 평등. 국민이 만드는 헌법.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송병호님이 가져오신 시사인데요. 예, 일단 금주의 시사 송병호님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방송의 애청자분께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양자점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전공을 하셨고 그걸로 이제 박사 과정을 하셨고 박사 후 과정으로 이제 국책연구원을 하고 계시는 께서 이제 보내주신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송병호님 지난주에 했었던 QLED랑 OLED 관련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신 건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짧게 하면서 최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인들한테 알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잘못 말한 부분도 많았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LED를 이용하는 디스플레이여야지 사실 LED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OLED가 아닌 그냥 일반 LED 디스플레이나 Q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ED라는 이름을 거기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LED를 제대로 제어해서 만든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사실은 그쪽에서는 이제 백라이트만 LED를 썼을 뿐이지 표시되는 부분은 LED랑 무관한 다른 소자를 사용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LCD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년이나 된 게 그 LCD 기술을 이용해서 액정이죠. 리퀴드 크리스털이어서 그게 이제 액정인데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서 OLED도 크리스털을 이용했다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네, 아마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QLE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QLED가 아니라 QD라고 이제 불러야 하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QD를 QLED라고 속여서 파는 삼성전자가 잘못했다는 건 저랑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OLED가 그렇다고 해서 QD보다 색 재현율이 더 높은 건 아니고, 확실히 OLED보다 색 재현율은 아무래도 QD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는 LCD랑 완전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사실은 QLED 디스플레이 삼성에서 만든 게 LCD 기술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그게 학계에서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 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피해가려고 다르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QLED라고 파는 Q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들어가는 백라이트가 파란색 LED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파란색 LED만 갖고 다른 색깔들을 표현하는데 이제 양자점이 사용된 거고요. 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는 RGB LED를 전부 다 한 픽셀에 모아 넣어서 걔네를 이제 따로따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제대로 된 QLED 같은 경우에는 OLED를 만들 때 쓰는 그 프린팅 기술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걸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QLED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LG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OLED 생산 공장이 좀 더 그거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자르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상 시간의 한계점 때문에 설명을 단축하다 보니까 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송병호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제 충분히 좀 설명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다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이 분야로 전공을 하시고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라 아무래도 이런 의문점 그리고 이런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실제로 그런 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퀀텀 디스플레이를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만들 거야 연말에 나올 거야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거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QLED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QLED라고 파는 건 사기가 맞다. 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송병호님 답변이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준비하신 시사는 어떤 시사죠?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삼성의 고공행진하고 있는 매출에 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지점인 램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램 가격이 떨어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가격이 고정돼서 쭉 간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이 보인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네, 그게 이제 램 가격이 얼마나 그럼 상승을 했는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죠. 이제 정확한 시세 분석이 있으면은 이해가 빠르겠죠. 네, 일단 16기가 램을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네. 16년이죠. 2016년이면 벌써 2년 전인데 2016년 초에만 해도 16기가 램이 8만 원대였어요. 8만 원이요? 네. 예. 근데 이제 2017년 작년 말에 이게 18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2배를 넘는. 2배를 한 3배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2배 정도? 2배 조금 넘는. 2.3배 정도? 예.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이게 다시 16만 원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16만 원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 그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공정이 좀 더 최적화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그 마진이 높아져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역행하는 거죠. 가격을 2배나 받고 있겠습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시장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 변동이 시장 그 어떤 경제적인 논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글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높으신 분으로 계신 황모 씨가 계신데 네, 그분이 뭐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가격은 줄어들고 성능은 몇 배 좋아진다, 막 이런 식의 법칙을 만들 정도로 그 삼성전자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 그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걸로 보이는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모순점이 생겼네. 네, 뭔가 모순점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가격이 그냥 높게 유지되는 게 그냥 그러면 또 모르는데 그 이유를 누군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계속해서 루머만 돌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루머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높은 이유가 요즘 이제 판매하는 건 DDR4 메모리인데 그 DDR4 메모리를 모바일 폰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폰으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용 DDR4 램은 그만큼 그 수요가 높은 거고 네,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모바일용 램 자체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적도 자체가 달라요.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더 집적도를 높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지 않죠, 일반인들은. 점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친화력 있는 단어가 아니죠. 네. 일상적으로 쓴 단어가 아니니까. 같은 DDR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다르고요.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건 그냥 DDR4가 아니고 DDR4 뭐 뒤에 뭐 다른 게 붙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공장 자체도 다르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 네, 개념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물론 뭐 원리까지 다르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바일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PC용 DDR4의 값이 비싼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또 루머가 있는 게 채굴 장치에 이용이 된다. 채굴 장치요? 네,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 장치에 이게 램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이랑 다르게 램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램이 많이 필요로 해서 여기에 이제 채굴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건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 사실 채굴한다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막 2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코인이 완전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그래픽카드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다시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과열됐었던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 네. 가격도 그렇고요. 네. 그게 우리 시장에는 방영이 바로 되진 않았는데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거의 되돌아왔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굴 장치에 사용돼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네. 네. 근데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6GB가 16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8GB는 8만 원이에요. 4GB는 4만 원이에요. 뭔가 그 기가바이트당 만 원이라는 1기가에 만 원. 네. 1기가에 만 원이다라는 그거 이하로 절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설비 공정 자체를 삼성 내부에서 증설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증설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법칙처럼 1기가에 만 원이라는 게 계속 고수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유통 마진을 뭐 누가 장난질을 친 거다, 용산에서 장난질을 친 거다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출고가 자체가 높게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고가 자체도 유통 마진하고 하면은 거의 기가바이트당 $10 혹은 만 원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점이 보이고 약간 이 가격 조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램을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 톱3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세 업체가 이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3개의 회사예요. 그 중에 이제 2개인 삼성과 SK가 우리나라 회사라는 점이 있고요. 그 두 회사가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가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만 회사지만 그 대만 회사인 그 마이크론이 어떤 독점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원래 그 도시바가 옛날에 일본 도시바가 램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삼성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램 가격을 원가보다 싸게 출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이 가깝고 네. 원가로 따지면은 굉장히 싼 부품이에요, 램은. 근데 그거를 미세공정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그걸 이제 도시바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경쟁자